부동산 공부 시작 방법,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 10가지 제가 총 정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들 10개로 추격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키워드가 보이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 키워드 순으로 생각의 변화를 겪게 돼요. 처음에 보통 이제 생초보 시절 있죠. 본인 스스로 잘 알아요. 나는 생초보야. 뭐부터 해야 되지? 생초보니까. 그렇게 보통 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잘못된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 좋은 분들은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시작하고 나면 갈래길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보통은 미래 가치를 쫓는 사람하고요.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 둘로 나뉘어져요. 보통 미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유망 투자 지역, 또 유망 투자 아파트 이제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싸게 살기 때문에 경매라는 툴을 집중을 하죠. 그리고 기왕이면 경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출 레버리지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는 거 이꼬르 거의 월세형 투자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뭐 갭 투자, 아파트 실상승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경매 툴을 활용해서 일반 아파트를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생겼지만, 근데 원천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경매 이꼬르 월세 투자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물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이 많아지죠. 물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세무 지식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해야 되지 않을까? 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 기웃기웃거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각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로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종목들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죠. 공부할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사는 건 마음대로 사는데 이 매도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부동산의 꽃은 이게 매도라고 하는구나를 이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처음 진입할 때부터 이 매도를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재능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누면 더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때 단계마다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정말로 생초보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뭐 생초보라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가 공부하는 7가지 단계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고수들의 지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건 책일 거예요. 13,000원, 15,000원, 17,000원만 내면 그 사람의 5년,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곁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책, 뭐 좋은 책도 있고 안 좋은 책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5,000원 날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또 사서 볼 건 사서 보고, 또 다 사서 볼 수는 없으니까 도서관 이용해서 닥치는 대로 많이 봐야 돼요. 부동산 책을 소설책 읽듯이 꼼꼼하게 뭐 한 달 내도록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엄청 빨리 보셔야 돼요. 하루 그냥 바로 책을 다 본다는 느낌으로. 근데 너무 좀 빼곡하고 좀 지식이 방대한 책 같은 경우는 좀 몇 번 걸쳐서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책 펴자마자 바로 본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책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요. 구독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책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슨 대박 투자처 어떤 뭐 엄청난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식의 변화를 바꾸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내가 잘 모르는 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 그것들만 이렇게 톡톡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적어두는 거죠. 전 예전에 제일 처음에 수첩에다 적었던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율이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뭐 이런 표 같은 것들을 손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아,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무작정 임장을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일단 1시간 계기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면 갔다가 왔어. 별거 없네? 아, 근데 뭐 이야기하고 왔는데 뭐 조금 더 내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끌어내야 돼.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누구냐면 사실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야, 내가 이 정도 레포트를 만들어냈구나. 좀 기특한데? 이제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임장 레포트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임장 레포트를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임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레포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스스로 그걸 하고 싶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뭐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걸 다 해낸다? 그 불가능해요. 무조건 정리하고 도표화시키고 내 생각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정리정돈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나의 논리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제 이제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되게 무섭죠. 그래서 보통 모의 투자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모의 투자는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만 모니터링해도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볼 게 많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은 한 달을 모의 투자해도 그냥 뭐 제자리야. 그럼 이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모의 투자보다는 과거를 복귀하는 게 나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이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지? 왜 작년에는 왜 올랐고 지금 왜 하락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관심 지역 베이스로 복귀하는 작업은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 뭐 20시간을 쏟으면 쏟은 만큼 복귀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큼 내가 다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보다는 과거를 복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정해진 건 없죠. 그 다음 단계, 실전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초보자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7단계 순으로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결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받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 경매 학원에 갔다가 뭐 땡땡땡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도 될까요? 또는 뭐 누구가 뭐 컨설팅 해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초보자니까 컨설팅 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도 매일 많이 받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잘못된 시작으로 가는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컨설팅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을 보면 보통 이제 과거에 경매 컨설팅 이건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뭐 갭 투자로 뭐 몇백 개 아파트 샀다 뭐 이런 것처럼 일반 아파트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좀 대표적인 것들 이 두 가지만 좀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문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뭐 몸이 안 좋거나 또는 회사가 어려우면 고문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면서도 자문이라는 거 다 받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한 분야를 이제 파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을 조금 빠르게 건네받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내가 딱 물건을 딱 초이스 해놓은 상태야. 근데 이게 내가 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경우는 컨설팅을 받으면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건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경매로 해서 돈 벌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경매 컨설팅을 할 때 당연히 경매 낙찰 받기 쉬운 물건을 추천하겠죠. 근데 물건 낙찰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왜냐면 높은 낙찰가를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낙찰가를 이제 권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아무도 낙찰받지 않는 저 도시 외곽에 나홀로 아파트 막 오피스텔 답 안 나오는 부동산 이런 것들 월세로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렇게 권장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받아가지고 소가리 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 메일을 제가 되게 많이 받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받은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자,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경매로 접근하는데 내가 물건을 정하지 않고 컨택 받는 것들은 이거는 답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로 만약 돈을 정말로 벌고 싶다면 이슈가 많은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걔는 무조건 소송 단계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소송은 되게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송을 A부터 Z까지 끝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경매 컨설팅은 거의 없단 말이지. 이걸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선적, 낙찰, 사후 처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쉽게 벌 수 있는 녀석은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고 정말 돈 벌 수 있는 것들은 이건 컨설팅을 해줄 수 없는 영역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많이 다른데요. 이거는 되게 호불호가 갈려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컨설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요거 그냥 아무거나 사. 이거 대박나. 이거 1년 뒤에 무조건 1억 올라. 이렇게 누구나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말만 믿고 샀어. 근데 막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최소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알려준 그 지역 내지 물건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면 또 좋은 결과가 안 나겠죠. 그런 눈이 있다면 들어보고 아니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좀 잘 해결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받아도 된다. 그리고 뭐 갭투자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좋은 지역인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되게 많으면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라면, 또 더더욱이나 본인이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받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니다. 후보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내리면 어떻게 해요? 불경기인데 세금 많지 않나요? 많이 보유하면 지금 같은 규제 시기에 이제 부동산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저 되게 소심한데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되게 속상하면서도 답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자꾸 안 될 이유를 막 찾기 바쁜거든요. 이 중에 하나 더 걸리면 안 해야지, 지금 이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도대체 오르는 아파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아, 이 사람은 행여나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려는구나. 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완전 앞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사라진 질문이거든요. 이거 완전 다 좋은 질문이죠. 자, 오르는 아파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르는 아파트를 찾지 말고 오르는 지역을 찾아라.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아파트를 사라. 다 맞는 이야기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자, 경기도를 봐요.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는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경기도 내 도시가 인구가 다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우상향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가격이 올랐다가 훅 내렸다가 또 엄청 올랐다가 또 지금 막 지역적으로 막 누구는 막 힘들고 누구는 또 버티고 있고 막 오르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곳을 사라, 이런 것도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제역, 지금 KTX역 막 생기고 되게 좋아졌는데 평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마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항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때론 맞고 때론 틀린 것들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르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오르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오르는 지역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녀석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드릴 다운 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로 단어를 바꾸면 입주 물량, 미분양,
시세 변화, 그들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오름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해도 다른 것들 90% 하는 것보다 그 90%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마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나 스스로 만약에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요즘 세상은 회원가입만 해도 그냥 클릭 한두 번 하면 이게 지금 다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집사에 있는 거 한 번만 띄워볼게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미분양이다. 그럼 수요 공급에 미분양에 가서 아까 뭐 평택은 뭐 내리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미분양 가장 많은 곳도 안성 평택 이구나. 이곳을 딱 눌러보면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요 빨간색이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이 늘었다가 쫙 감소하니까 그때부터 녹색깔 아파트 가격 시세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잠깐 올라갔지만 또 쭉 내려가니까 또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구나. 또 한 번씩 팡팡팡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좀 꾸물꾸물 천천히 가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미분양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최저점이 되니까 가격이 최고가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미분양이 또 엄청 증가하니까 그때부터는 가격이 절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미분양이 소화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소화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미분양하고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하고 미분양 상관관계도 사실은 클릭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로 가서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단위까지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아파트 검색으로 가서 아파트 정보로 가서 지금 경기도에 지금 평택에 예를 들어서 용이동이다. 용이동 신흥지구 오케이. 2017년식 너무 새거네. 2010년 유보라 오케이. 이런 녀석들 33평 클릭했을 때 과거 10년 전부터의 시세 변화가 다 나올 것이고 쭉 내려가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매매, 입주, 미분양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죠. 2014년부터 15, 16, 17, 18, 19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입주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겠어요? 무조건 하락하는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뭐 교통 호재가 있든 뭐 삼성이 들어오든 다 필요 없고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하락한다. 근데 공급 많은데 미분양가 터지면 100% 하락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가 아니라 200% 하락한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지금 폭발하고 있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은 좀 틀리죠. 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분양을 한 거고요. 입주 물량은 그 분양한 게 2,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과거에 이제 입주를 한 결과물이고 앞으로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은 공급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만 보더라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정보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평택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걸 보지 마시고요. 이 간단한 지표라도 남들보다 3배 정밀하게, 3배 더 디테일하게, 깊게, 더 이걸 좀 다채롭게 그거를 연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또 질문을 한번 보죠. 한 지역 내에서 좋은 아파트, 오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좀 덜 좋은 아파트, 또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되게 좋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지역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이 질문은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선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먼저 이런 아파트는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딱 샘플로 예시를 들어놨어요.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도보 1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조금 회피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난방 방식이 주황난방이다. 이런 녀석은 관리비가 뭐 20평대밖에 안 되는데 30만원, 40만원 나오거든요. 그 친구는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복도식 되게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복도식 자체가 임대 아파트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파트 중에서도 복도시 아파트는 조금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것들은 아파트 치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배제하시고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200세대 미만 거를 막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식이 20년에서 25년 차 된 것들은 정말로 애매해요.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한 뭐 5년 차 이내면 좀 새거 느낌 나고, 한 10년 차 이내면 5년 차는 비싸서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요가 되고, 근데 이제 한 25년 차 넘어가서 30년 차 넘어가면 얘는 또 재개발이,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20년에서 25년은 이걸 내가 기본적으로 10년을 들고 가야 겨우 재건축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하면서, 재건축이 도래하면 그때서부터 10년을 또 바라봐야 이게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얘는 20년 이상을 가져가야 될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식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세대당 한 대밖에 주차 못한다. 요즘은 이제 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최소 한 1.2대보다 좀 많은 것들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지역구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유성구 아파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할까? 그러면 유성구 내에서 평균 평당가를 구한 다음에요. 그 평균 평당가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웬만하면 배제해야 돼요. 그게 유성구가 아니라 다른 모든 구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서 유성구가 아니라 뭐 조금 더 입지가 안 좋은 뭐 대덕구로 가면 평당가가 낮아지겠지만 그 구 내에서도 상위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래에 있으면 요거는 좀 피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구에 있는 40만 인구가 받쳐줄 수 있는 이 부동산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을 때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를 꼭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좀 그러니까 외곽 코너에 구석배기 조용하고 한적하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참 조용하고 살기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한 면이 아니라 사면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신도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신도시에서 외곽보다 무조건 정중앙, 그 친구가 가격이 무조건 더 높아요. 왜? 동서남북에 편의시설이 다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상권, 위쪽으로 가면 학교, 왼쪽으로 가면 학원가, 남쪽으로 가면 공원, 자연환경. 이 딱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완벽한 거죠. 근데 한 개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걸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아파트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각 지역 내에서 특히나 동별 대장 아파트, 꼭 구의 대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각 구에서 대장 아파트 다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동네에서라도 대장 아파트를 좀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 더 심한데요. 학원가가 좀 밀집되어 있고 좀 학군이 좋은, 특히 이제 중학교, 그 중학교를 가려면 그 초등학교를 나와야지만 그 중학교를 갈 수 있죠. 근데 그 초등학교를 가려면 그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만 그 초등학교를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초중 좋은 학군하고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조금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품화 중요하죠. 요즘 이제 안전도에 대한 그 정도가, 부모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정말 오기야 키우잖아요. 그래서 초품화 아파트, 그리고 기왕이면 1군 브랜드, 기왕이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기왕이면 초역세권, 기왕이면 일자리하고 이동거리가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30분 이내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상권이 가깝거나 뭐 자연환경 이런 덤이 있으면, 또는 뭐 한강 뷰가 나온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죠. 이런 것들이 과연 몇 가지가 만족되느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가 다 만족되면 얘는 뭐 전국에서도 정말 수요가 확실한 아파트다 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별로 부동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세 차익형 투자를 먼저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본인의 환경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의 나이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는 없어. 나는 제외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녀석이에요?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답을 좀 드릴게요. 먼저 수익형은 절대 시세 차익형 그 투자의 수익률을 못 따라와요. 수익형은 목표 수익률 자체가 10%만 넘어도 야 정말 잘했네. 야 20% 넣으면 정말 훌륭하네. 30% 넣으면 제가 따라다닐 테니 뭐 뭐든지 다 시켜주시고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 정도란 말이죠. 근데 시세 차익형은 50%, 100%, 200%도 흔히 나기 때문에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한 달에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 그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이제 뭐 회사로 퇴사를 했어. 이제 그런 경우라면 수익형 필요하죠. 근데 생계가 지금 가능한 분들이라면 수익형이 아니라 시세차익형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수익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초반에는 수익형보다 시세차익형 위주로 가져가되 점차 비중을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세차익형이 8, 수익형이 2 이렇게 가져가다가 늘려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젊은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세차익형은 이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월세 수익형은 딱 세팅하자마자 매달 월세를 받는 거고 대신에 시세차익을 기대를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차익형은 시간에 투자를 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이게 막 빵빵빵 물러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걸 미리 돈을 벌 수 있게끔 좀 보내놔야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익형 상품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려할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상품에 대한 조사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내가 얼마에 사서 이 월세를 얼마에 세팅해서 수익률 얼마에 맞출 것인가. 그걸로 이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요 상품 말고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시세차익형은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이 올라가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기본 베이스가 지역인 거예요. 지역. 근데 지역을 예를 들어 공부하려면 얼마나 커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역과 관련된 요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해야 될 대상도 많고 학습량도 많아지고 역량도 사실은 빨리 늘어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제 하나 샀는데 벌써부터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막 그거 막 고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수익이 나중에 나게 되면 또는 지금 수익이 난 아파트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그 매도 타이밍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결론은 한 가지예요.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투자금 대비 수익률. 자, 50% 달성되면 그때부터 매도 타이밍 도래했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50에서 100%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대비 상승률로 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3천만 원 오른다, 10%는 올랐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매도 타이밍 잡아간다. 또는 뭐 20% 정도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차인 계약 기간이 기본 2년이란 말이죠. 2년을 또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1년짜리 계약한다 하더라도 2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짤없이 기간 베이스로 이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뭐 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2년, 조금 적게 오르더라도 또는 4년 이렇게 기간으로 끊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고점까지 딱 갔을 때 그때 칼같이 딱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요. 매수는 우리가 아무 때나 살 수 있지만 매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월급만큼 월세가 나오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으로 좋아 월세 100만원 만들기, 이게 이제 보통 부동산 처음 공부한 사람의 어떤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월세 100만원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답변 좀 드릴게요. 자,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듣기 힘든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월세 투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종목 선정이. 이걸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월세 100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 달 한 6개월 동안 상가 공부하다가, 그 다음 달에 지역 분석하다가, 아파트 보다가, 임장 갔다가, 경매 공부하다가, 또 빌라 공부하다가, 뭐 종목 이것저것 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종목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목표를, 시의 차익을 목표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월세 수익률과 시의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 어중간하게 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의대도 공부해야 되고 법대도 공부해야 되고 스타트업 공부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정한다. 근데 이 정하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어.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한다. 시의 차익을 많이 내린다. 그냥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오케이. 대신 월세 수익률은 이제 월등하게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월세이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종목 선정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아파트는 절대 좋은 월세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월세는, 아파트는 지금 뭐 서울 2%, 3%, 뭐 지방 가더라도 3, 4% 고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가, 이런 친구들이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대신에 시의 차익 기대는 좀 낮죠. 그래서 딱 그 목적에 부합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을 1순위로 보시고요. 2순위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다 보면 시의 차익도 조금씩 날 수 있는 녀석. 이 녀석은 뭐 단기간이나 진짜 좀 오래 가져가다 보면 한 번은 그 지역이 대대 상승이 오거든요. 대대 상승이 있다는 말은 토지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토지 지분을 많이 깔고 있는 녀석이어야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이 상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도 2순위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대신 1순위는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반면 2순위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좀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좀 하고자 하는 종목들은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이죠. 근데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둘 다 단점이 주거형이라는 거예요. 지상 상가는 공장 내지 상가지만 오피스텔, 빌라는 주거형,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지금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몇 개냐, 그런 것들 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돈이 1순위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거, 그 한 가지 장점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3순위예요. 3순위고, 그리고 월세 투자할 때는 이게 어차피 목적이 월세 수익률이기 때문에 대출은 필수예요. 대출을 안 받으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수익률이 한 6%인데 대출 받으면 14%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대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대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 건을 대출을 많이 실행할 수 있는가? 대출 한도를 좀 제약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연구를 월세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가 나간다거나 이제 세금이 이제 눈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월세가 500이야.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 회사 월급이 500이야. 합쳐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면 이 종합소득세율에 있어서 이 양도소득세율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냐, 4,400만 원 이상이냐, 8,800만 원 이상이냐 이렇게 막 넘어가서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8,8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율이 40% 35%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세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사실 그런 것들도 웬만한 건 솔루션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기 전부터 뭐 세금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전 생각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들은 사고 나서도 세금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월세에 대한 것들은 핵심은 종목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괜찮다 싶은 종목을 들이파서 일단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사실은 제일 유리해요. 법인보다도. 왜냐면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거의 개인 명의하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고 대출 이자도 오히려 더 낮아, 법인보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 다만 개인으로 만약에 월세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생각을 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언론에서 나와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그거는 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각한 것들은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먼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적으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필수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상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을 발행해줘야 되니까. 주택은 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혜택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혜택이 거의가 없어요. 이제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따라락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세금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혜택이 정말 많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취득세. 취득세는 정말 사이즈가 작고 막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패스. 그럼 남은 건 보유세, 양도세인데요. 자, 보유세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매년 내는 재산세,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거나 주택이 많았을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 이 두 가지가 보유할 때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혜택이 약간 있긴 해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24평 이하 것들 갖고 있으면 뭐 50%, 그리고 뭐 33평 같은 경우는 뭐 25%뭐 이런 식으로 75% 55%인가 50% 25%인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이게 20% 50% 뭐 75%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사실 총 금액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재산세가 1년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나와, 하나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50% 감면해 줄게, 15만 원. 이게 큰 건가요, 과연? 내가 그걸 등록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생각 안 해요. 그 피해가 진짜 무지막지하거든요. 근데 1년에 15만원 그 세이브 해주는 거에 혹해가지고 마치 이거 양문 냉장고 이거 한 800만원짜리 사면 뭐 끼워줄까요? 이거 청소기, 이거 무선 청소기 5만원짜리 끼워줄게요. 그거 사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정말로 막 개수가 많아가지고 1년에 막 진짜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제 좀 시작한 사람들은 큰 의미 없다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 재산세 말고 보유에 있어서 종합소득세는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말은 짤 없이 8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모든 세제 혜택을 보려면 거의 10년 동안 보유해야 돼요. 그렇게 길게 보유하고 싶은 부동산은 대부분 지방 거가 아니라 서울 녀석이죠. 자, 근데 서울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여야 되고요. 다주택자는 6억 이하 것만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공시지가 6억 이상 거를 갖고 있다, 서울에. 걔는 어차피 등록해봐야 혜택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지방 거는 6억 이하가 많죠. 그럼 지방 거를 하려고 봤더니 10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보면 이 또 퀘션 마크죠. 그러면 사실은 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서울은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린 거고, 지방은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거 왜 해야 되지? 해준다 한들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건 정답지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보유세 측면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 6억짜리 미만짜리를 여러 개를 들고 있어. 여러 개를. 그래서 막 종부세가 많아. 그런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팔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정말 좋은 혜택들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혜택이 없어요. 양도세 감면도 없고, 그리고 장기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특공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럼 답은 딱 나온 거잖아요. 서울에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6억 이하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고려하되 나머지는 사실은 큰 의미 없다. 결론인 것이죠. 소액으로 아파트 여러 개를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거 한두 개를 사는 게 낫나요? 그 질문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정답은 돈을 많이 들여서 똘똘한 거를 여러 개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답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액으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모아서 하나를 사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좀 무식한 여러 채냐,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봐요. 소액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1억을 쪼개가지고 3천만 치 해서 이제 뭐 전세 끼고 사가지고 3개를 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막 3,300만 원씩 이제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3,300으로 살려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매매가가 얼마여야 될까? 3억이어야 되겠네. 전세가율이 90%여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죠. 입지가 좀 좋아서 매가가 5억, 6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가율이 90%가 돼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메커니즘상 불가능하잖아요. 조금만 수학할 줄 알면 답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3억 이하여야 되고 전세가율이 90% 육박해야지만 3천에 세팅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짜리를 세팅하려면 4억 미만에 전세가율 90% 이상 돼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80%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3억이면 전세가 80%면 무조건 6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구나. 이게 탁탁탁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매가가 너무 낮아져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야만 해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매가가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지 수준을 따졌을 때 그 지역 내에서 평균 평당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녀석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평균 이하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을 내가 주워 모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익률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걸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큼 미래 가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 그 폭이 더 중요해요. 수익률은 말장난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뭐 2천만 원 올랐어. 200% 수익률, 나 엄청난 투자가야. 워렌 버핏보다 나. 웃긴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건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적게 매입을 하더라도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합쳐서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현금이 5천만 원 밖에 없고 지금 내가 막 팔려고 하는 물건이 있어. 자, 이랬을 때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못 팔고 한 6개월 뒤에 팔거나 1년 뒤에 팔아야 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저렴한 걸 미리 세팅하고 이걸 팔았을 때 또다시 나중에 저렴한 걸 더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종잣돈을 엄한 데다가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6개월 빨리 투자를 안 하더라도 돼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모아놨다가 차라리 그거 막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빨리 묻어놔야지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더 좋은 거 계속 보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팔고 합쳐서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공부할 때부터 이미 5천만 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를 사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딱 돈이 모이면 바로 이제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자체도 없다. 그러면 방법은 그냥 시드머니를 계속 저축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는 종잣돈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6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선저축하고 지출을 줄이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솔루션 사실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제 급여 받으면 뭐 75% 이렇게 선저축 무조건 동네에 받고 나머지는 뭐 젓가락 빨면서 사는 거죠 사실은. 뭐 한두 달 뭐 1년 젓가락 빨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저축 딱 되면 그거 합쳐가지고 하나 판 거랑 합쳐가지고 좋은 거 딱 들어가고 다시 이게 늘어나고 그래야지만 내 자산이 눈에 보이게 늘어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솔루션 다 드렸습니다. 랭구님처럼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또 질문 또 되게 이 값지고 고급지고 되게 감동스럽고 막 이런 질문 받으면 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거든요. 아니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닮으려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나 막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닮을 만큼 그런 사람 전혀 아닌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도 또 간혹 가다가 또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로 제가 좀 넣었는데요. 랭군 패밀리 그 가족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100% 틀렸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은 다 틀렸다. 그게 맞았다면 난 이미 정말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100% 맞다. 그 의견에 토다지 말고 100% 맞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나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저 사람의 생각은 100% 맞아. 근데 나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은 100% 틀렸어요. 저 사람의 생각은 100% 맞아. 근데 나도 그 사람과 생각이 같다라고 믿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할 확률은 100%가 되는 거예요. 100%. 그렇게 일단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발자취를 보통 남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거든요. 뭐 자신만의 어떤 진짜 비법을 이렇게 막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좋은 발자국들을 남겨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자취를 연구해야 돼. 부동산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자취조차도 연구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길로 걸어가지? 라는 퀘션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공부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좀 보잘것없더라도 나만의 발자국을 하나씩 새겨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 사람의 발자국과 나의 발자국은 만나게 돼요. 결국 만나게 돼. 왜? 처음에 그 전제 조건 믿음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발자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누군가가 내 발자국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보잘것없는 나한테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도 드디어 랭군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땡땡땡 패밀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다 도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부자되는 미니특강 부동산 공부할 때 시작 방법들, 부동산 투자 조금 잘하는 방법들, 사람들이 많이 묻는 공통적인 질문들 10가지
단계별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부자되는 미인 특강 어땠나요? 혹시 아직도 좋아하기 안 누르신 분 있다면 지금 아래 영상도 누를 수 있으니까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세상에서 좀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